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요, 안영찬이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1년 동안 함께 이제 민법을 1년이 아니죠, 그죠? 7월달 시험이니까 9개월 민법을 공부하게 될 사람이고요. 요새는 인터넷이 하도 발달되어 있으니까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같은데 검색해 보시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민법은 우리 주택관리사 1차 과목이고 아시다시피 세 과목 평균 몇 점이죠? 60점 넘으면 주택관리사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세 과목이죠. 민법하고 회계원리하고 그 다음에 시설개론인가요? 시설개론, 이렇게 세 과목이 평균 60점이 넘으면 돼요. 근데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회계원리가 좀 어려워하시죠? 어려워하시고 접근하기 힘들어하시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항상 매년 요 시설개론이 아주 사람을 잡더라고요. 시설개론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시설개론에서 실패하셔가지고 성적이 안 돼서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시설개론을 좀 깜보시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부하실 때는 편하게 공부하시는데 막상 의외로 점수가 잘 안 나오고, 또 회계원리는 어차피 어려워서 점수가 잘 안 나오고요. 그러면 결국 관건이 뭐냐면 민법에서 점수를 좀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민법이 80점을 넘어 주시는 게 합격하는데 안정권이 되는데 민법도 어려워요. 민법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학을 전공하는 경우에는 로스쿨이든 뭐든 한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한 7학기 정도 잡아요. 7학기. 그러니까는 뭐 한 학기씩 한 과목씩 들은다 그러면은 3년 반 정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고요. 또 우리 주택관리사 민법하고 공인중개사 민법을 많이 비교하시는데 시험 범위가 공인중개사 민법보다 주택관리사가 한 배 정도 많아요. 2배 정도. 그래서 주택관리사가 시험 난이도는 공인중개사보다 조금 쉬워요. 조금 쉬운데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 보니까 좀 접근하기 좀 어렵고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1차 과목에서 공부하실 때 아무래도 회계원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민법에 또 시험을 공부를 투자할 만한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것도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한 4개월 정도는 수업을 듣고 들은 양만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복습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고 너무 급하게 접근하지 마세요. 항상 이제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시작할 때는 의욕이 굉장히 앞서요. 막 내가 올해 꼭 붙는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막 예습도 하려고 하고 막 복습도 하고 막 문제도 막 풀려고 하고 막 급하신데 시험 공부는 이게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너무 초반에 막 힘을 써버리면은 봄철이 되면은 묘하게도 공부하는 양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 지나면서 이렇게 탈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게 되는데, 공부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조금씩 피치를 올려가지고 막판 7월 달에 먼저 팍 올려주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 너무 이렇게 체력을 많이 쓰신다 그럴까요? 너무 많이 집중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요 막판 정리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될 수 있으면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민법은 시작하실 때는 좀 여유를 가지시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 7월달 시험인데 막 3월달 문제 보고 나서 막 세상에 문제 봤더니 50점밖에 안 돼요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어차피 우리는 7월달 시험에서 평균 몇 점만 넘으면 되죠?
60점만 넘으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민법 한 7점 이상 정도를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시작할 때는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시고, 그래서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예습하려면 막 어렵죠. 어려우니까 막 짜증나죠. 짜증나면 또 제 얼굴이 막 꼴보기 싫죠. 학원 오기 싫죠.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막 봄철되면서 포기하시는 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 4개월 동안은 예습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루 진도 나간 거 어떻게 해요? 복습한다, 한번 훑어본다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급하시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암기하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민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암기가 오히려 공부하는 데 방해를 줘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두 가지 형태를 취하셔요. 에이씨 몰라고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외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차라리 민법은 포기하시는 게 더 나아요. 만약에 외워버리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이제 한 두세 번 반복하시는데 외운 거를 알고 있다로 착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를 외우는 건 모르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쓰이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면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낫고요.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되시냐면 외우시면 안 돼요. 물론 마지막 정의할 때 6월달, 7월달에는 제가 외우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생기게 돼요. 그때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시간이 가면서 죄송합니다. 민법의 실력이 향상이 되지.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외워 적혀버리면 그게 나중 가서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다로 착각을 하셔가지고 절대로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민법은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외우면 오히려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뭐죠? 독약이 된다. 그래서 절대로 뭐 하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요. 책을 보실 때도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마치 소설책 보듯이 쭉쭉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소설책 보듯이. 그래서 이런 거죠. 소설책 보듯이 쭉쭉 읽어 나가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잘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벙착하게 되냐면 이제 읽어보라서 읽는단 말이죠. 읽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뭘 하냐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죠? 검색을 하면 검색한 말이 더 어려워요. 검색해가지고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거기에 쭉 나오는 말 이 자체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는 게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우린 복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저한테 수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나오는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는 뭐죠?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뭐 하지 마세요? 검색하지 마세요. 검색하시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또 검색해봤자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것도 막 짜증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검색하지 마시고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바짝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면 전에 몰랐던 것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뭐죠?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변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소설책을 읽으실 때 소설책이란 말은 뭐냐면 될 수 있으면 스피드하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빨리.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어 가지고요. 천천히 읽어버릇 하시면 문제 풀 때도 천천히 읽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과목을 보는데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부족하고 시간 안배도 대단히 중요하고 나중에 또 연습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하게 빨리 읽고 빨리 문제를 푸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연습을 하신 거죠? 책 보실 때부터.
그래서 이거를 꼼꼼히 한 번 보는 것보다는 스피디하게 뭐죠? 반복해서 보는 게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설책 보듯이 쭉쭉 읽으시고, 될 수 있으면 스피디하게 읽으시고, 그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일단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11월, 12월 2달 동안은 기초이론 강의입니다. 기초이론 강의. 그래서 이제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갈 건데 일단 교재 양이 만만치 않죠, 그죠? 만만치 않고 될 수 있으면 양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좀 두꺼워요. 두껍고 그래서 교재를 잠깐 펴보시면은 이제 내용이 나오죠. 내용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뒤에 이제 중간에 이제 핵심 기본 문제에서 문제가 나와요. 문제는 풀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실력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시게 되면은 문제가 안 팔리잖아요. 그죠? 안 풀리니까 좌절하거나 또 뭐하거나 암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 일이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초반에 보는 것은 또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1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공부는 2달 만에 못 끝난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몇 번이나 반복해야 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 문제는 뭐죠? 풀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다만 그래도 자꾸 이제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기본 확인 문제 해가지고 중간중간 문제를 넣어놨어요. 기본 확인 문제는 뭐냐면 올해 시험 문제. 그러니까 올해 우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들을 제가 중간중간 해당하는 부분에다 이렇게 넣어놨고요.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본 이론을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난이도가 이 정도 나온다. 우리 충분히 풀 수 있다. 이것도 이야기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중간에 그러니까는 문제들은 일단 안 풀 거예요. 안 풀 거고 다만 내용에 나와 있는 기본 확인 문제, 올해 시험 문제들은 제가 같이 한번 풀어보는 방향으로 할 거니까요. 그래서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 반드시 모두 합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택관리사 민법은 공부하시면은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많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그 누구도 다 90점 이상은 맞을 수 있고요. 90점까지 너무 욕심이고 한 70에서 80점 사이는 누구든지 맞을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처음에 내용이 나오죠. 민법의 의의가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그냥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니까 민법이 뭐냐 정도를 한번 보자 이런 의미예요. 민법의 의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법이란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다 이런 말을 써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민법이 뭐니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 형법 같으면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쉽게 나오는데 민법은 좀 의의가 좀 어려워요.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다. 이게 민법의 의의입니다. 이걸 이야기해서 먼저 요 사법이라는 말이 뭐냐 이게 문제인데 퀴즈 잠깐 보시면은 1번 사법으로서의 민법 이렇게 나와 있고 양가로 1번 해가지고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이 나와 있죠. 교재 나와 있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겁니다. 쓸데없는데 왜 넣느냐? 안 넣으면 책이 후졌다 그럴까봐. 그런 얘기죠. 참고로 그러니까 뭐가 빠졌다 그럴까봐 넣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학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학설은 중요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학설이 나오면 그냥 이해하기 편한 거 고르시면 되고 가장 바보 같으신 분들이 외우는 거예요. 이익설, 성질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그냥 내용인데 결국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법은 크게 법을 다시 사법과 공법으로 나뉘어요. 학설은 무시하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사법은 뭐냐 하면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뭐죠? 공법이라고 해요. 그럼 생각해 보죠. 형법은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공법이겠죠.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개인이고 형벌을 가하는 주체는 뭐죠? 국가니까. 그것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니까 형법은 뭐예요? 공법이에요. 부동산 등기법은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등기법. 공법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산 제가 어디 가서요? 등기소에 가서 국가기관에 가서 뭘 하게 돼요? 등기를 신청하게 되니까 결국은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니까 부동산 등기법도 뭐죠? 공법이에요. 세법도 공법이겠죠. 누가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국가가 개인에게. 근데 우리 민법은 그런 법과 달리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죠. 제가 개똥이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개똥이도 개인이고 저도 뭐죠? 개인이니까 두 사람 간의 관계는 뭐죠? 사법적 영역인 거죠. 다시 말하면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뭐가 되죠? 사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런 지문도 가끔 나와요. 이러한 조문은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된다. 그럼 대부분 X예요. 왜냐하면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뭐죠? 사법이기 때문에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이 뭐가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요거는 공법적 분야에도 적용이 됩니다. 라는 것들은 뭐예요? 예외적이고 특이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단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뭐죠? 사법이다. 원칙적으로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민법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죠. 그 다음에 또 우측에 보시면 일반 사법으로서 민법이죠. 법을 또 둘로 나뉩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뉘어요.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이고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뭐가 돼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법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민법이 적용되고요. 저희에게도 뭐죠?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상법은 특별법이겠죠. 왜냐하면 상법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상인이라는 누구한테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니까 요 상법 같은 건 뭐죠? 특별법이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법 이것도 뭐죠? 특별법이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만요? 변호사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니까 뭐죠? 특별법. 다시 말씀드리면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모두에게 다 적용되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일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결국 뭐가 돼? 일반사법이죠. 그럼 풀었으면 이렇게 된 거죠.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뭐죠? 사법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뭐죠? 일반법이다. 줄여서 뭐죠? 민법은 뭐예요? 일반사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실체법이죠. 법의 내용입니다. 법의 내용을 가지고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있으면 실체법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면 절차법이에요. 자, 우리 민법은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인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죠? 실체법이고요. 민법과 대응하는 대표적인 절차법은 뭐냐면 부동산 등기법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는 뒤에 자세히 배우고 있지만 소유권을 가지려면 등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부동산 등기.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민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등기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에 규정하고 있죠?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등기법은 대표적인 뭐가 돼요? 절차법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형법은 실체법이고요.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인자인지 아니면 간간범인지 범죄자인지 여부는 뭐예요? 형법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는 무슨 법이세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죠? 대표적인 뭐죠? 실체법입니다. 합치면 뭐가 나와요? 민법의 의의가 나오죠. 민법이란 일반 사법으로서 뭐죠? 실체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법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인과 주택임차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잖아요. 물론 임대인도 임차인도 개인이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뭐죠? 사법이고 또 일반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깜빵에 계셔가지고 본인의 집을 임대한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뭐가 돼요?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일반법이고 또 실제적으로 실체법이에요. 누가 임대인이고 누가 임차인지를 먼저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도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네요. 얘도 민법인가요? 얘도 민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이라는 이 개념은 그 법의 제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법이 어떤 제목을 담고 있든지 간에 일반 사법이고 실체법이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민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고요.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법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2번에서 뭐가 나와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한번요. 자, 일반 사법이고 실체법이라면 법 제목과 상관없이 다 뭐가 돼요? 민법이 돼요. 그렇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 뭐 집합건물법이니 뭐 가등기 담보법이니 이런 법들도 다 뭐로 들어와 버려요? 민법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민법이라는 제목, 타이틀을 걸고 있는 법을 우리가 뭐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해요. 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아닙니다. 둘 간의 관계를 규율하면 그림을 그리면 이런 관계를 떠요. 이게 무슨 의미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것도 많아요. 지금 말씀드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죠. 그렇지만 뭐는 아니에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에요. 근데 형식적 의미의 민법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 처벌 규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처벌은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니까 공법이죠.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 속에서도 뭐가 아닌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아닌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려워지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민법,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뭐죠? 사법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민법에는 뭘 품고 있냐면 처벌 규정을 품고 있어요. 근데 처벌 규정은 명백히 사법이 아니라 뭐죠? 공법이니까 그것은 뭐예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뭐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림 그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관계가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건 아닌데. 자, 민법이란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정의고,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담고 있는 것은 뭐예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 잊지 말 것은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민법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는다까지 기억하시면 끝입니다. 이 정도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민법의 법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하면은 이런 분들도 봐요. 아우,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고. 그죠? 내지는 왜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죠? 막 이런 말이 많은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용어 중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과 뜻이 전혀 다른 게 많은데, 법원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 하면은 뭐 대전지방법원, 그죠? 고등법원 할 때 그 법원이 떠오르는데, 민법에 나오는 법원은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줄임말인데, 법의 연원이란 말을 법자고 원자고 따서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법원 그러면 민법의 뭐죠? 연원 이런 뜻인데, 이 말도 좀 어렵잖아요, 그죠? 더 쉬운 말로 하면 법원이라는 말은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원 그러면 판사가 있는 지방법원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법의 뭐죠? 존재 형식 이런 말을 떠와야 되고, 그래서 민법의 법원 하면 어떻게 해요? 민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민법의 법원 하면 민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요 문제가 되고요. 메모할 것은 우리 교재가 지금 민법의 법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민법을 동글뱅이 쳐서 위에다가 하나 메모하자고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 요거 하나만 적자고요. 다시 말하면 민법의 법원은 뭘 말하냐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뭐죠? 존재 형식을 말해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게 되느냐 요 문제고, 요 문제를 우리 민법은 몇 조에 규정하고 있냐면 1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1조를 제가 읽어볼게요. 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결국은 민법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법률이 없으면 법률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관습법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요. 관습법이 없으면 뭐예요? 조리에 의한다. 조리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법률, 관습법, 조리의 형태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1. 법원의 의미가 나와 있고 2. 제1조의 법률의 의미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특별법도 법률로서 민법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존재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뭐에 들어간다고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국회에서 제정한 이런 것들만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자치법규입니다. 대전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뭐죠? 법률입니다. 만약에 대전시 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일반 사법으로서 실제법이라면 그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민법의 존재 형식 법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법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에서 이런 규정이 있어요. 헌법에서 국제법이나 국제간섭법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제법의 내용이 만약에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그것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민법의 법원, 민법 뭐가 될 수 있어요? 존재 형식이 될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민법의 법원이고 뭐로 들어갔냐면 법률로 들어갑니다. 그런 거 느끼시나요? 최근에 우리가 헌법재판소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 보게 되죠. 그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인가요? 최근에 또 문제되는 게 뭐냐면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 그 다음에 또 가장 최근에 문제되는 게 뭐냐면 낙태죄 문제. 낙태를 현행처럼 처벌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 저는 좀 약간 좀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냐면 원래 그런 뭔가 사회적으로 분쟁이 있고 합의할 일이 있으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두고 있는 거죠? 국회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다시 말하면 낙태죄가 유지돼야 되느냐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가 문제된다면 누가 나서야 돼요? 국회에서 나서가지고 토론도 하고 막 멱살잡이도 하고 그죠? 그런 곳에서 싸워야 돼 그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공청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법을 통해서 낙태죄를 뭐죠?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제가 심각한 걸 봤는데 시험과 상관없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그거를 건설을 계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공론화위원회요 이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원래는 그거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싸우라고 토론하라고 우리가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로 우리를 대표를 뽑아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 마찬가지인데 국회가 기능이 정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는 토론이 안 돼요. 왜 토론이 안 되냐면 토론이 성립되려면 상대방 말이 합리적이고 맞으면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해 줘야죠. 그래 토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합리적인 말을 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을 절대로 안 바꿀 거다라는 전자에서 토론해봤자 그거는 뭐예요? 싸움박질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공론회위원회는 제가 보니까 원래는 중단하는 여론이 많았대, 그죠? 근데 토론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뭐예요? 마음을 바꿔서 이게 계속 하는 거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런 게 토론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그게 국회에서 했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풀어놓고 얘기 듣고 싸우고 막 이러다가 마음이 바뀌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토론이라는 게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정당이니 이런 게 얼마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절대로 자기의 생각을 안 바꿔요. 안 바꾸니까는 뭐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토론이 이루어지질 않고 마음이 바뀔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표인지 뭔지 아는 사람이 밀실에서 어떻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작수작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마음이 안 바뀌니까 현재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해요. 과거에 이제 제가 제일 심히 우려스러웠던 것은 간통죄가 지금 폐지됐죠. 그럼 간통죄가 폐지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디서 했어야 돼요? 국회에서 토론도 하고 그죠? 멱살잡이도 하고 막 공청회도 하고 막 던지고 막 치열찬 토론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진짜로 양심과 따라서 투표를 통해서 낙태죄를 폐지를 했다면 저는 그게 바람직한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통해서 낙태죄를 했어요? 폐지했죠. 그죠?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는 현재 우리 국회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에요. 국회에서 만든 법을 헌법재판관 9명은 뭐 할 수도 있어요? 폐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뭘 폐지했죠? 낙태죄를 폐지했죠.
그다음 이번에 또 문제되는 게 뭐죠? 간통죄를 폐지해고이죠. 지금 문제되는 게 뭐죠? 낙태죄가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받을 입장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국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뭐죠? 국가기관이 되고요.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이 9명이 결국 뭐예요?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는 현실적으로 뭘 만들고 있냐면 법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모든 기가기관이 다 모아야 돼요? 따라야 돼요. 사법부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뭘 해야 돼요? 판결을 내려야 돼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폐지하면 검찰도 법원도 낙태죄로 뭐 하지 못해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은 뭐죠? 법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법원으로서 뭐도 들어가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법률로서 민법이 뭐가 되는 거죠? 법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에다가 문제 있는 거 아니라 그런 건 항상 뭐예요? 비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부분의 결정과 입법은 누구를 통해서요? 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 국가적인 분쟁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뭐죠? 헌법재판소 개입돼 있고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뭐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중심제 국가가 아닌가, 그죠? 그죠? 법도 바꾸죠. 입법 활동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도 자르죠. 그죠? 대통령도 자르죠. 그 다음에 실제로 한 번도 없었지만 대법원장도 탄핵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모든 고위공무원들을 다 탄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뭐죠?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 아주 가끔 나올 때 뭐가 나오냐면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만요? 헌법재판소 결정만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되고요. 대법원 판례는 민법이 뭐가 될 수 없어요? 법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원이기 때문에 사법부를 구속해요. 하급심이든 대법원이든 반드시 무엇을 따라야 돼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라야 돼요. 그렇지만 대법원 판례는 구속력이 없어요. 하급심을 뭐 하지 않냐면 구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법원, 고등법원은 그 판례에 따를 뭐가 없어요? 의무가 없고요. 그것은 법원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뭐가 아닙니까? 법원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법원이 뭐죠? 관습법이죠. 그래서 2에서 관습법에서 1번 관습법의 인정 여부가 나오고 우측에 관습법과 사실행 관습에서 내용이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어떤 지역에 오랜 관행이 있었어요. 이러한 오랜 관행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관습이라고 하죠. 관습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사실인 관습이라고도 해요. 요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알다시피 단순한 관행은 뭐예요? 관습이고 법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사실인 관습이라고 어렵게 쓸 뿐이에요. 근데 이런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관행을 마치 뭐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냐면 법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걸 우리가 법적 확신이라고 하고요. 이런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관습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관행은 뭐예요?
사실인 관습. 이 관행이 무엇을 부여받았어요? 법적인 확신을 부여받으면 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관습법으로 바뀌고요. 관습법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민법의 법원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의해가지고 가번 개념해가지고 A가 나와 있죠. 좀 문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나중에는 읽어드리지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뭐죠?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 강행된 것 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요. 이거를 단순히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단순한 오랜 관행을 우리가 뭐죠? 사실인 관습이라고 한다. 까지입니다. 그죠? 의의가 됐고. 이에 반해서 B, 사회적 관습이죠? 기억 볼게요. 사회적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는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 그럼 뭐가 없는 거죠? 법적 확신이 없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쳐보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죠. 법적 확신이 없는 단순한 관행은 뭐예요? 사실인 관습.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뭐가 돼요? 관습법.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관습법이 인정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적을 필요 없는데 사실혼 관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 사실혼은 부부일까요? 부부가 아닐까요? 네, 부부입니다. 관습법에 의한 부부입니다. 이것도 법적인 부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률에 의한 부부가 아니라 뭐예요? 관습법에 의한 부부고, 우리 민법 1조가 관습법도 뭐죠? 민법의 존정주의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법적인 부부예요.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은 사실인 관계인 부부는 상속권만 없어요. 뭐만 없어요? 상속권. 그 외에 뭐 동고의 의무, 부양의 의무, 정조의 의무, 이런 모든 의무는 그대로 다 적용되고요. 뭐만 빠져 있냐면 상속권만 없어요. 이 법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관행 때문에 그래요. 우리 관행. 우리는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혼인신고를 해야죠. 그죠? 동의하시죠? 혼인신고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관행은 뭐예요? 혼인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식장에서 뭐예요? 친지들 모아놓고 뭐죠? 예식 치르는 게 결혼이잖아요. 우리 관행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막 예식장에서 초합판으로 막 뭐 이상한 짓 다 해가면서 뭐죠? 국적불명 결혼식 하고 나서 뭐 주례하시는 분이 이제부터 들은 부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부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는 안 해요? 혼인신고는 잘 안 해요. 이게 관행이에요. 관행. 근데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하잖아요?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죠? 그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혼인신고한 사람 드물고요. 한 몇 달 지나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심지어는 뭐예요? 애 낳는데 혼인신고 깜빡 잊고 안 해가지고 어떻게 막 부랴부랴 서두른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 나이 또래만 해도 자기 나이보다 뭐죠? 호적이 늦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왜요? 부모님이 혼인식을 늦게 하는 바람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많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관행적으로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어요? 결혼식장에서 혼인하면 뭐죠? 부부다라는 관행이 있고, 법적으로는 뭐예요? 혼인신고를 해야 뭐죠? 부부다. 이게 법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 법은 어떻게 결국은 양보한 거죠. 이것도 일종의 뭐죠? 법적 확신이 부여된 거니까 관습법상 뭐죠? 부부다. 이게 뭐죠? 사실혼 관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순히 동거하는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관습법상 부부인 사실혼은 뭐냐면 혼인의 실질은 모두 다 갖췄어요. 모두 다 갖췄어요. 뭐만 안 하고 있어요? 혼인신고만 안 하고 있는 부부가 뭐죠? 사실혼 관계고요. 이것도 뭐죠?
관습법상의 부부로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이 수험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번이에요. 관습법의 성립 시기예요. 자, 언제 관습법이 되겠습니까? 법적 확신이 부여된 때죠. 그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오랜 관행은 뭐예요? 관습.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뭐죠? 관습법. 그러면 관습법이 되는 시점은 법적 확신이 부여되는 순간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법적 확신이 부여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죠?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확인이 되냐면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그것이 뭐가 돼요? 확인이 돼요. 법원의 대법원에서 요거는 법적 확신이 부여된 것이니까 관습법이다. 그러면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확인하는 것이지 법원이 관습법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행이 지속되다가 요 시점에서 뭐죠?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됐어요. 근데 분쟁이 있어가지고 법원에서 이거는 법적 확신이 부여된 것이니까 관습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판결은 법적 확신이 있다는 것을 뭐 한 거예요? 확인한 거죠. 그럼 얘는 언제부터 관습법이었던 거예요? 법적 확신이 부여된 요 때부터 뭐예요? 관습법인 거예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판결된 때부터 관습법이다. X. 언제부터요? 법적 확신이 부여된 때부터 뭐죠? 관습법이고 단지 법원은 그것을 뭐 할 뿐이에요? 확인할 뿐이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런데 양가를 입원해 가지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주장 입증 문제가 나와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사실인 관습은요 법이 아니에요. 그죠? 법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관습법은 법입니다. 따라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관습이 뭐 될 수는 없어요?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럼 언제 쓰이냐? 이게 나중에 배울 겁니다. 언제만 쓰이냐면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만 쓰일 뿐이에요. 이거 뭔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하루 종일. 이에 반해서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때 그 분쟁을 해결한 법원으로서 뭐가 되냐면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어떤 분쟁이 있어서 판사가 재판하려고 해요. 근데 먼저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법률이 없으면 뭣도 확인해야 돼요?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게 되겠죠. 그럼 관습법이 없다면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뭐가 돼요?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관행은 사실인 관습은 판사가 뭐 하면 안 돼요? 적용하면 안 돼요. 관습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장이나 입증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장, 입증도 필요가 없어요. 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재판을 할 때요, 두 가지를 전제로 해요. 첫째는 판사는 모든 법을 다 안다고 전제로 해요. 판사는 그럴 일은 없죠. 그죠? 그럴 일 없지만 그렇게 전제를 까는 거예요. 판사는 뭐는 다 알아요? 법은 다 안다. 두 번째 전제는 판사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전제. 이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재판을 해요. 다시 한번요. 판사는 뭐는 다 안다고요? 법은 다 안다. 두 번째, 판사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재판을 해요. 왜 이렇게 재판하냐면 그렇게 재판이 공정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요 판사인데
내일 이제 재판이 있어요. 재판이 있는데 이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잖아요. 이제 공소장 있잖아요. 미리 예습하면 안 돼. 아, 내일 오늘 시간 남으니까 좀 미리 볼까? 미리 보면 거기에 뭐 열쇠 먹은 꼬마를 성추행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판사가 이미 예단을 가져요. 나쁜 놈, 처죽일 놈. 이런 예단을 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쪽에서 아무리 억울합니다, 모함입니다라고 해도 그 얘기가 뭐하지 않으면 들리질 않아요. 이 재판의 내용이 공정하려면 판사는 법만 알고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그 재판이 뭐한 거예요?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재판할 때 박근혜 대통령 뉴스 기사 보니까 이름은 박근혜입니다. 직업은 무직입니다. 이렇게 물어봤대잖아요. 그죠? 왜 물어봐요? 판사가 그걸 몰라서요?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판사는 지금 그 아주머니가 박근혜인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름은 박근혜입니다. 직업은 무직입니다. 이런 것까지 쓸모없는 것까지 물어보고 재판하고 그렇게 해야 재판이 공정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관습법도 법이에요. 법이니까 판사가 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뭐 할 필요 없어요? 주장할 필요 없고 입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인 관습은 뭐가 아니에요? 법이 아닌 거예요. 법이 아니니까 사실인 관습은 뭐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 안 하면 판사가 뭐예요? 모른 척해요. 왜요? 법이 아닌 것은 판사가 뭐 한다고요?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하시죠? 자, 원칙만 기억하는 거예요. 얘도 있긴 해요. 원칙입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사가 뭐 한다고요?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하니까 뭐 해야 돼요? 주장하고 입증해야 돼요. 주장하고 입증 안 하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모른 척해요. 이에 반해서 관습법은 뭐예요? 법입니다. 따라서 안다는 전제에서 뭐래요? 재판을 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장할 필요도 없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성문법에 대한 관습법 효력에서 이것도 학설이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민법 1조 이렇게 됐잖아요. 법률이 없으면 뭐예요? 관습법이 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관습법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이 뭐예요? 우선하고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열등한 겁니다. 그래서 관습법은 결국 법률을 뭐 할 뿐이에요? 보충할 뿐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관습법은 법률이 없는 경우만 존재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 뭐예요? 보충적 효력을 두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3번 판례죠. 아까 말씀드렸네요. 이거죠. 대법원 판례는 뭐가 될 수 없습니까?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학위 문제 나와 있죠. 자, 풀어보죠. 올해 시험 문제겠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기본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 와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게 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법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나을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요게 나오면 여기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와 신기하다 말한 데 다 나왔어. 제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민법 뭐예요? 나을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고요. 요 앞부분 오늘 한 것 중에서는 나을 만한 거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자고요. 옳은 것 1번.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이 적용될 시점에 전체 법질서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물론 X겠죠. 아무리 관습법이 있다 하더라도 법질서에 뭐 하지 않는다면요? 부합하지 않는다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K라는 지역, K라는 지역에
말도 안 되는 축첩을 하는 뭐죠? 관습이 있었다. 이따가 치자고 예를 들어서. 산골 그 마을은 뭐예요? 와이프를 뭐죠? 2명, 3명을 두는 관습이 있어요. 그죠?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튼 2명 세는 관습이 그 동네에서는 뭐가 보였더라도 법적 확신이 보여됐다 하더라도 뭐가 될 수는 없어요? 관습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그러한 관습은 뭐예요? 법 질서에 뭐 하잖아요? 부합하지 않는 거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요. 2번.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서는 민법에 따라서 1번 X죠. 2번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서는 민법이 상간습법에 우선한다. 이것도 X예요. X인데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파란색이죠.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말을 좀 이따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사유에 대해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모든 규정이 있으면 뭐가 우선하냐면 특별법이 우선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특별법인 상법에도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일반법인 민법에도 규정을 두고 있으면 뭐가 우선해요? 상법이 민법에 대해서 우선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물론 상법도 뭐가 있겠어요? 관습법이 있겠죠. 따라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상법, 상관습법, 그 다음에 뭐예요? 민법 이렇게 되고 따라서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서는 민법이 상간습법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우선해요? 상간습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예요. 3번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위를 확정할 수 없다. X죠. 그죠? 관습법도 뭐라고요? 법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주장할 필요 없고 입증할 필요가 없죠. 다시 말하면 주장하지 않아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내용을 뭐예요? 확정하는 거죠. 따라서 3번도 뭐예요? X죠. 4번 사실인 관습이 강행 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강행 규정에서 간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라면 그 간습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부여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후반부에 강행 규정에서 뭐에 따르다고요? 관습에 따르더라고 위임을 했죠. 이것도 우리가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민법에서 뭐라 했어요? 관습에 따라라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으면 뭐에 따르면 돼요? 관습에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이 뭐죠? 맞는 지문이고 4번이 답이죠. 5번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 창설될 수 없다. 이것도 뒤에 나오는데 물권도 여기서 보면 관습법도 뭐죠? 법원이니까 물권도 관습법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창설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옳은 것은 뭐죠? 4번입니다.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시죠? 아닌가요? 아마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이 문제 다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니까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맞출 수 있으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조리가 나오죠. 조리의 의미가 나옵니다. 자, 다시 좀 오면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예요? 조리가 한다. 조리가 뭐냐면요. 사물의 기본 법칙 이런 말을 씁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일고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덥고 이런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상식입니다. 사회 통념? 우리가 이런 말 가끔 하죠. 어떤 인간이 또라이 짓을 해요. 그러면 야, 이 미친놈아 너 그거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니? 할 때 그 상식.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판사인데 누가 분쟁이 있어가지고 재판을 해달라고 왔어요. 일단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법전을 막 뒤져봤더니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법률이 없어요.
그럼 또 뭘 찾아봐야 돼? 관습법이 있는 점들 찾아봐야죠. 관습법이 있는 점들 열심히 찾아봤더니 세상에 관습법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재판할 것이냐? 가라, 집에 가라라고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무엇에 따라서요?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 통념에 부합하게 재판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조리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우측에 학설에 나와 있는데 부정설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긍정설을 취하고요. 이유는 뭐예요? 법원은 재판을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분쟁을 뭐예요? 해결해 줘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무엇에 부합하게요? 상식에 부합하게 판결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조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4번 판례 법원성 인정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판례는 뭐가 될 수 없습니까?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